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이슈와 뉴스의 숨겨진 의미를 탈탈 털어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시대 저자 김창익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17일 미 상원의회에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네네. 일단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 육성 법안이죠. 그러니까 일단 그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그 규제 감독 그 프레임이 처음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지금 규제라고 하니까 이제 마치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읽힐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관리 감독하에 육성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한 어떤 기준만 충족이 된다면 그 누구든지 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한 기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듯이 그 1대1 매칭해서 그 코인 발행량만큼 이제 달러나 이제 단기 국채를 보유해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죠.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준비금 내역을 이제 월별로 공시하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이제 500억 달러 이상의 이제 발행 규모를 가진 대규모 이제 그 발행사들한테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아서 감사 결과를 이제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운영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이제 은행들 또 비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럼 이번 이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이제 그 발행에 대한 자격 요건과 함께 뭐 준비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국 달러, 그다음에 미국 국채, 그다음에 연준에 예치된 예치금 이렇게 딱 규정을 지어서 네네네. 뭔가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그 제도화를 한 법안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네. 가장 이제 주요한 것들이 그 미국 국채에 대한 강제적 수요 창출이라고도 볼 수 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니어스 액트에 담긴 미국의 금융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교제 당국 그다음에 백악관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금에 결국은 달러거든요. 달러 국채를 가져라는 거는 준비금을 달러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이제 현금성 자산들이 있지만 거의 100% 이제 국채나 달러가 될 테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상황,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그 반 이제 자유무역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역 적자를 줄여서 달러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세계화 자유무역이 달러를 타락시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세계화, 반자유무역, 반월가주의자거든요. 반 그 금융 엘리트주의자고. 그럼 이 과정에서 달러를 건강하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자유무역을 보호무역으로 관세를 이제 매겨서 무역 적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기축통화 입장에서 보면 달러는 건강해지는 거지만 필연적으로 기축통화는 많이 발행해서 뿌려야 되는 거거든요. 유동성과 신뢰성 두 가지가 이제 양립해야 되는데 이제 트리핀 딜레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포퓰리즘으로 이제 그 또 월가의 어떤 금융 그 상품들, 그 월가의 어떤 수익 구조 때문에 달러를 지속적으로 늘려서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국채가 많이 발행돼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뢰도를 떨어뜨린 상황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금 짚고 넘어간다는 게 달러의 가치는 유지하고 싶지만 달러를 또 많이 써야 돼. 사실 서로 상충되는 네, 이야기잖아요.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달러는 유동성이 극대화되고 신뢰도가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일단은 그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는 유동성을 줄여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축통화는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유동성을 줄이면 기축통화가 아니죠.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되니까. 그럼 트럼프한테는 이 딜레마가 생겨요. 기존의 월가가 이제 그 파생 상품과 대출 상품으로 유동성을 뿌렸던 이 구조는 싫고, 그러면 그 구조를 깨고 다른 구조로 달러를 공급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로 수요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이 달러와 국채가 된다라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운영하는 그 발행량만큼 국채를 발행하는데 예전에 월가가 발행권을 가지고 발행했던 거하고는 다른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가는 지금 미국의 국채를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딜러들이나 연준이 사주고
달러를 발행하는 걸로 돈을 벌었던 기관들이잖아요. 세력이잖아요. 근데 이 세력들이 앞으로는 미국의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이 사주니까 이 역할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노리는 그 정책이 가장 적중하는 어떤 수요처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의 반월가 정책에서 그것들이 지금 뭔가 이해 접점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찾았다로 일단 이해가 되는데 이게 결국은 디지털 달러 미국의 패권 전략으로서 접근을 했을 때 네. 그렇다면 왜 굳이 스테이블을 쓸까? 그냥 기존의 달러를 디지털화시킨 CBDC가 아니고. 네,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트럼프의 세계관은 아젠다 47이라고 이제 트럼프가 2023년에 자신의 47대 대선 도전을 위한 정책 공약집 이런 걸 이제 온라인에 이제 SNS에 올려놨어요. 트럼프는 내가 앞으로 4년 동안 집권해서 그 집권의 권력을 가지고 미국의 패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다음 7가지 세력을 무찌르겠다라고 나와요. 마치 무슨 게임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 세계관에서 어떤 거대한 적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글로벌리스트.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딱 명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전면전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글로벌리스트 이꼴 월가 금융 엘리트예요. 그리고 금융 엘리트의 지원을 받아서 정책을 만드는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공화당에도 이제 일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구도가 민주당과 월가의 구도가 거의 굳어진 상황이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글로벌리스트 세계화주의자 이꼴 민주당 플러스 월가거든요. 두 번째가 와몽고예요. 전쟁광, 군수산업. 근데 군수산업도 월가예요. 왜냐면은 로키드 마틴의 지분의 거의 50%를 블랙록, 피델리티, 뱅가드, JP모건, 모건 스탠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월가의 산업이죠. 그러니까 군수산업을 몰아내겠다. 전쟁하지 않겠다. F-35 안 사겠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중국이에요. 차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WTO에 2001년 가입한 클린턴이 가입시킨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진타오 이후에. 그러면 이제 지금 자유무역 하에서 WTO 체제 하에서 중국이 미국에 값싼 소비재를 공급해주고 수출해서 무역 흑자를 낸 그 돈을 월가의 자산을 사줘서 환수시키는 이걸 이제 글로벌 임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내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내는 이 구조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본수지 적자를 내고 월가를 통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자본수지 흑자를 내는 이 구조거든요. 근데 월가에선 이제 민주당 지지해주는 우리가 레거스 미디어들에서는 이걸 반대로 얘기하죠. 트럼프는 이거를 지금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달러 패권은 미국의 패권인데 트럼프의 눈에는 달러 패권의 이익은 월가 금융 엘리트들이 독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를 줄여서 달러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거는 미국의 자본수지 흑자 구조를 깨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동의어는 이제 월가와 연준의 어떤 금융 엘리트들의 달러 이익의 독식 구조를 깨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거. 아까 이제 말씀하신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CBDC를 하면 되지. CBDC도 마찬가지로 달러거든요. 그럼 그건 연준이 발행하고 이제 월가 금융 엘리트들의 이득으로 독식 구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걸 깨자는 거예요. 달러의 패권은 지키고 싶은데 지금 월가가 달러를 공급해서 이득 보는 구조는 깨고 싶으니까 앞으로는 달러의 패권을 다른 방식으로 지키겠다. 무역 적자 반세계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유동성 문제가 생기니까 유동성 문제는 앞으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에게 넘기겠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지금은 태도 이제 서클이지만 향후에 지금 이제 오픈 문호가 개방됐으니까 앞으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많은 빅테크들이 들어오겠죠. 트럼프와 이제 반월가주의 그리고 기존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같이 이해 타산이 좀 맞아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통 금융 세력을 좀 흔들고 새로운 형태의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해가 됐거든요. 지금 거기서 지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새로운 전략을 취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빅테크 기업에서 이렇게 데이터와 금융을 새로 결합해서 새로운 자산 시장을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도 있고 리스크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말씀하셨던 미중의 경제 패권 경쟁에서 그렇다면 중국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텐데 어떤 형태로 좀 접근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CBDC의 관점에서 지금 미국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대척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이제 민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맡기는 형태로 이제 월가의 어떤 금융 엘리트들을 이제 견제하면서 달러 패권도 지키고 싶은 이제
그 일석이조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중국은 그러면 그 중국의 디지털 화폐 전략은 일단 1차적으로는 기존의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 정치 무기화되니까 그게 이제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거에서 이제 스위프트망을 배제시키는 어떤 정치 세력화되는 달러를 보니까 중국은 가장 달러에 의존적인 국가고,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에서 중국이 그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를 수입하는 수입국, 최대 수입국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중국은 자신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수입하면서 달러로 환전해야 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와 화폐 안보가 전부 다 스위프트망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의 어떤 3천억 달러의 그 자산을 동결시킨 걸 본 중국이 어마어마한 그 달러 결제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이 그 패권 전쟁에서 이제 그걸 무기화 시켰을 때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자. 라는 게 첫 번째고, 그럼 그 벗어나는 수단과 전략을 보니 이미 이제 기존의 그 오프라인 화폐 경제에서는 달러가 모든 결제망과 이제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새로운 시장에서 선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이제 중국이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것들을 보면 미국의 어떤 기술이나 이용자보다는 훨씬 더 앞서 나간 측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페이나 이런 거는 훨씬 뒤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디지털 그 페이먼트 시장에서는 아마 세계 최고의 선두 업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선두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디지털 위안을 만들어서 이제 그 디지털 어떤 화폐 결제에 쓰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민간 그럼 위챗페이나 그럼 알리페이한테 맡기지 왜 중국은 이제 CBDC를 정부가 할까라는 거죠. 그건 이제 자본의 통제 때문에 그렇죠. 중국 공산당은 사실은 화폐라는 게 그 장부상의 소유권자와 실제 소유권자가 일치하는 화폐가 좋은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화폐는 그 장부상의 소유권자와, 그러니까 그 화폐가 사실은 정보 데이터의 기록 장치인데, 쉽게 말하면 달러가 내 지갑 안에 있으면 그 돈은 내 돈이에요. 근데 위안화는 그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자기 지갑 안에 넣어놓고 있지만 사실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그게 결국은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화폐랑 똑같거든요. 그 귀족들이 자기 돈 같지만 황제가 몰수하면 언제든지 모든 자산을 몰수당하니까 결국은 장부상의 소유권과 실제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화폐죠. 그러니까 이런 화폐 시스템 아래에서 디지털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자산을 만약에 민영화 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발행이나 이제 그러니까 채굴이나 거래를 활성화 시켰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장부상의 소유권자와 그 실제 소유권자가 일치하는 미국 돈으로 바꾸죠.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굉장한 이제 경제 시장이 열렸을 때 이 접근 전략이 중국과 미국이 사뭇 다르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중국은 국가 중심의 CBDC, 그리고 미국은 민간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전략적 위치를 달리해서 수단으로 삼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제 중국은 그 중앙 집권화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화폐를 미국의 패권으로부터 벗어나겠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서 이제 그 자본 통제도 하고 대신에 그 미국과는 다른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화폐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그 ECNY나 어떤 그 칩스망이 스위프트망과 달러 패권을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화폐 패권이라는 거는 수요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국민들과 나라들이 써줘야 돼. 80억 인구 중에 적어도 40억 인구가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의 화폐를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일단 나한테 위안화를 달러 대신 쓰라고 하면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화폐는 중국의 공산당이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있으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쓸 거냐, 이 화폐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중국이 채무자 빚쟁이 만들기 전략이 있거든요. 원래 IMF하고 그 IMF가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해 썼던 전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제금융을 해주고 그 나라의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거. 그러니까 채무자를 빚쟁이를 만들어서 내가 빚을 탕감해 줄 테니 네가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라. 그래서 자본시장 개방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그 자본 이제 개방, 이제 자본시장 자유화가 된 거잖아요. 중국이 똑같은 그 전략으로 이제 1대1로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 인프라 건설 비용이 없는 파키스탄, 뭐 스리랑카 이런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남미 저개발 국가들한테 그 외환 보유고나 이제 위안화 그 이제 그 유동성을 이제 공급해주고 빚을 내주고,
그걸 못 갚을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이 한국 운영 경험이나 인프라 운영 경험이 없는데 그 이제 운영 부실 과정에서 이제 빚은 늘어가고 그럼 결국 빚을 못 갚으니까 중국의 빚쟁이 전략으로 결국은 종속되거든요. 자본 종속이 되거든요. 그때 그러면 이제 위안화 퍼뜨리기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결국 중국이 달러에 대항하는 이제 위안화의 경제 블록을 만드는 네네네.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 위안화가 얼마나 많이 더 통용될 수 있는지를 좀 강제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이 중국의 경제 블록에 강제 편입되는 국가들 외에 기존의 지금 달러 패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는 뭐 주요 국가들도 사실은 단순히 트럼프나 미국의 그 달러 패권주의에 따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위안화에 더 동화되는 형태의 입장을 또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다면은 아마 그런 국가들이 브릭스 국가들일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러니까 달러 패권의 어떤 중립적이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러시아처럼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국가들이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서 이제 자체 어떤 이제 제3의 어떤 화폐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패권을 가지고 있는 블록 안의 패권자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의 화폐 루블화나 이 루블이나 이제 이 위안화로 어떤 별도의 폐쇄된 어떤 이제 경제 블록을 만드는 거죠, 화폐 블록을. 그래서 이제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독립해 나가는 이런 전략들이 지금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 등 패권 그 경쟁국들의 전략인데요. 이런 전략이 유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계화 과정은 달러 패권을 퍼뜨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월가 민주당이 달러를 많이 발행해서 수요처를 찾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해야 되고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됐던 거죠. 근데 지금 그 50년이 지나면서 이 세계화의 부작용이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사실은 파이는 커졌는데 그 파이를 누군가 독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월가 엘리트들이 독식하고 제조업 중산층이 90%가 몰락하는 거예요. 그럼 몰락한 중산층이 이 파이를 월가가 나눠주지 않으니까 누가 나눠주겠어요? 파이를 독식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게 결국은 보호무역 그리고 반세계화거든요. 그러니까 반세계화라는 거는 결국은 블록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EU는 EU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반미 국가들은 러시아 브릭스 국가들대로 또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대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를 보면 우파들이 득세를 하잖아요. 네. 그 우파들이 득세를 한다는 거는 위아더 월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끼리 잘 살자예요. 그 작가님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이 파이를 독식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리고 미국 또 미국에서의 월가 중심 형태로 굉장히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들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사실 관세라고 하는 걸 가지고 동맹국가 뭐 이제 중국 혹은 적대국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다 전방위적으로 사실 난사를 하고 있는 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의 달러 패권에 동참했던 EU 같은 나라에서도 EU 같은 지역에서도 사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블록화가 되면서 결국은 달러 수요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무역 그리고 블록화 된다는 건 장벽이 생긴다는 거고 자유무역을 안 한다는 거고 결국은 무역 적자를 안 내겠다는 거잖아요. 기축통화 패권국은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 블록화가 됐을 때 그러면 줄어든 달러 수요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 해법을 지금 트럼프 정부는 피터 틸 그 사단의 어떤 그 자문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찾은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기존에 점점 늘어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자본 흑자로 전환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제 달러의 가장 기본적인 단점은 이렇게 계속 발행량이 늘어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해칭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모든 나라는. 내가 3천억 달러의 연간 무역 흑자를 봤는데 이걸 그냥 금고에 넣어두면 내년에는 2천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이 가치가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럼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 인플레이션 해칭하는 방법은 뭐냐면 화폐를 버리고 자산을 사두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상품 가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가치가 올라가는 거로 바꿔놔야 돼요. 그럼 그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강남 아파트 사는 거고 글로벌 입장에서 보면 무역 흑자로 낸 달러를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이나 미국 국채를 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비트코인을 만든 거는 월가만 부자가 되는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화폐를 디플레이션 화폐로 만들겠다는 비트코인 혁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각각 쓴 책이 이제 국부론, 자본론,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죠. 비트코인 백서에 보면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을 딱 만들어서 왜 그 금융사들만 구제하는가가 제네시스 블록이에요. 그 영국의 이제 타임즈에 나왔던 그 제네시스 블록 네. 딱 그거거든요. 왜 월가만 부자로 만드느냐? 나는 이 화폐를 혁명하겠다라고 만든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화폐가 나오고 과거에 있는 달러 이 시스템의 구조가 어떤 부조리들이 극명화됐을 때 앞으로 그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그러면 개인의 투자를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네. 화폐를 안다는 게 그 시대의 화폐가 그 시대의 부자가 뭔지의 개념을 정의해주고 그리고 그 시대의 부자가 뭔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돼야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로드맵을 알려면 화폐를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 화폐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돈이 있으면 강남 아파트를 사두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인데 이게 달러 화폐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행동과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죠. 화폐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데 정부의 어떤 금리 정책이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금리 정책, 그러니까 달러 금리 정책이 미국의 연준의 금리 정책이 아니고 글로벌 화폐 양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금리 정책,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으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화폐 시스템의 이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화폐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은 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무조건 지금 강남 아파트 값이 제일 쌉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정부가 못 막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나 과거의 어떤 정부들이 어떤 능력치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건 화폐 시스템의 문제예요. 이건 어떤 그 우리 같은 비패권 국가의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글로벌 M2가 강남 아파트 가격을 결정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화폐 시스템에서 내가 강남 아파트 사야 부자가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강남 아파트 살 수 있나요? 강남 아파트 없는 사람들이 못 사요. 50억, 30억, 뭐 비싼 건 100억, 200억인데 못 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 근데 지금 모든 세계 중산층들이 양극화 문제를 인식하게 됐고 이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태어난 거고 비트코인을 채택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왜 채택할까? 지금 현재 달러 패권에서 난 강남 아파트 못 사니까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국 이 화폐, 디지털 자산으로라든가 화폐의 기준이 바뀌는 것도 이거는 가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미 그거는 벌어졌고 그걸 우리가 얼마나 흐름을 잘 파악하느냐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 가상자산을 보는 일반인들이 접근해야 될 시각으로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혹시 만약에 투자자의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좀 해줄 수 있는 걸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비트코인 암호화폐라는 게 어떤 건가라는 걸 보면 지금 말씀 이제 해주셨듯이 그 개인 투자자라는 거는 조종자가 될 수 없잖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나 네트워크라는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규모가 시장을 조성자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조종자가 아니라 네. 그 흐름에 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파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윈드 서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 파도에 치는 그 높낮이와 또 파도 타는 연습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면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지 파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트렌드를 읽고 그 트렌드를 편승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제 비트코인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암호화폐의 가장 큰 그 근원 자산, 그러니까 근본적인 자산이 비트코인이 도미너스 50% 차지하고 있고 네. 실제로 앞으로 모든 그 디지털 이제 화폐들의 어떤 그 준비금으로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가면 지불 수단 역할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쨌거나 디지털 금으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그 역할을 크게 한다고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어떤 그 준비 자산이 그 위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생태계들의 어떤 밑받침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제 디폴트 값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 나머지 구체적인 것들은 공부를 해놔야겠지만 그럼 비트코인 투자는 가장 안전해요. 네.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도 준비금으로 앞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달러라는 거는 발행하는 게 패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월가가
달러라는 거를 발행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패권 이꼴 발행권이에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탈중앙화돼 있고 발행권이 없잖아요. 네. 그럼 비트코인이라는 이 그 준비 자산, 디지털 금이라는 이 자산을 가지고 패권 경쟁을 한다면 네. 어떤 경쟁의 양상이 벌어지냐면 선점하고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네. 이제 결국 패권을 잡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은 선점하고 장기 보유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유동성이 줄어들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럼 이게 패권이 됐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가는데 선점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했던 정부들은 이 준비 자산을 나중에 가서 이제 늦게 확보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돼요. 이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인식한다면 무조건 확보해야 돼요, 지금. 지금 이제 작가님께서 그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셨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일단 룰 메이커가 될 수 없으니 그 파도에 올라타는 서퍼가 되라라는 말씀과 어차피 비트코인은 근원 자산으로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것을 근간으로 이제 시작을 하라는 말씀으로 지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김창익 작가님 모시고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통화 주권과 금융 패권의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